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우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 유재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2%가 채 안 되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행권의 예금이 대부분 1.5%에서 2.5% 미만이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이자 소득세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또한 9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잠깐 반짝 상승을 했지만은 다시 한풀 꺾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세 시장 또한 중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 더욱더 지피지기하는 자세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지혜를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옆에 저와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정상욱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유재덕 소장님과 함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진행하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 소장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독감 예방접종 미리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저도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한 주 동안 감기로 매우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누누이 방송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건강관리임을 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2주일 동안 저희 유 소장님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일단 독감 예방 주사 받았지만 이제 감기하고 좀 틀린 거니까 네. 몸조리 잘하시고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재테크 1번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실 기원 드리고요. 특히 재무적으로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제 내비게이션을 좀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목적지까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경제 내비게이션을 좀 장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나 방송 중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전화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가 이제 재테크 이슈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 우리 정 소장님께서도 서두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똑똑한 보험금 청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의 종류도 워낙 많고 막상 가입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 또는 내가 정말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형태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종 소장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준다고 하시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감기로 좀 심하게 아프다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일깨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치료받았던 거나 가족이 치료받았던 내역을 한꺼번에 제가 가입한 보험에 좀 실비를 청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역들이 많이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혼동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영수증을 모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험금에 오른 청구는 2년 이내에 꼭 하셔야지만 되죠. 2년이 지나면은 그렇죠. 보험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도 자동차 보험 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몇 가지 보험들을 각각 이제 가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이제 분쟁 사례들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분쟁이 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주된 원칙을 좀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든지 혹 보험 가입 때 과거 치료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이 서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 계약자는 당연히 보상되리라는 이 내용을 알고 보험을 청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를 들어서 그 약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그 보험 분쟁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다치거나 우리가 아팠을 때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험을 가입할 텐데요.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막상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죠? 청구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가입 당시에 설계사분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각 준비해야 되는 서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청구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 후에 자신이 가입해놓은 보험 증권에 회사별 청구 양식이라든지 청구 방법 정도는 최소한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은 저하고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 보험증권에다가 보험금 청구 방법을 좀 메모를 좀 꼭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험금 우리가 청구했을 때 관심 있게 좀 살펴볼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요. 생명보험은 보험 증권상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약관에 명시된, 그러니까 즉 약관에 부합되면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실손의료비의 보험금 청구는 생명보험에 의해서 좀 다소 까다롭긴 하지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혹시 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점은 가입 연어를 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그간 수차례 실손의료법이 변경이 되면서 보상의 혜택도 그때그때마다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많은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좀 알아보기에는 조금 제약적이지만 오늘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 저는 2009년 8월 이전에 우리 대부분 가족들의 보험들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이유라도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에 실손법이 변경이 되면서 보상하는 금액이나 본인의 부담금 등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간상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된 실손보험 청구 요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있다 보면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 전화가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실질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 의료비의 보험의 입원 한도 보장액은 한 질병당 5천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 후에 보장을 하게 되어 있죠. 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을 하는 경우 화면에 나와 있는 병원별 자기 부담금을 제외 후 약값을 포함해 3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감기 몸살로 동네 병원에 가서 3만 원의 진료비를 내고 오후에 갑자기 장염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만 원의 진료비를 냈습니다. 또한 처방전으로 약값으로 5천 원을 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기와 장염의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질병이므로 3만 원에서 만 원을 공제한 후 2만 원, 20만 원에서 2만 원을 공제한 후 18만 원, 약값은 8천 원 미만으로 지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총 사용금액 23만 5천 원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은 2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는 좀 쉽네요. 일단은 뭐 통원의 경우 조그만 동네 병원은 만 원, 또 좀 큰 병원은 15,000원, 그다음에 약간 대학병원은 한 2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뭐 최근에 한방병원이라든지 어떤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과연 보상이 되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한방병원이나 치과의 경우도 비급여에 대해선 실비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급여 부분의 항목에서는 실손법 개정 이후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보듯 운동 중 허리를 다쳐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를 한 2만 5천 원 정도를 냈고 처방전으로 약값을 20만 원을 지불했다면 한방병원이 병원급이라는 전제하에 자기부담금 1만 5천 원을 제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약제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방병원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때 치료 전에 꼭 그러니까 한의사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에 필요한 약재로 조제를 하시게 되면 급여 부분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또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방병원. 예, 여러분들 뭐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가면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조 약제들을 많이 또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해를 당하시면 가능한 보험금을 수령하시려면은 한방병원보다는 정형외과나 좀 양방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뭐 보첩 비용이 아닌 치료에 필요한 약제로 조제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이니까 좀 잘 기억하시고요.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뭐 기준병실이다, 상급병실이다, 뭐 이런 병실로 차액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 소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현장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입원을 하실 때 그 상급병실을 좀 쓰려고 하는데 이게 실비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좀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병실의 차액 다 지급이 될까요? 물론 아쉽지만 지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지급이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일 한도로 좀 지급이 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기준 병실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1인실이나 2인실 상급병실을 쓰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음과 좀 같은데요. 일단 1일 한도로 그 실손법 개정 이후에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일 차액금 최대 50만 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5일을 입원했고 병실료 차액이 35만 원이 발생됐다라고 치면 하루에 병실료 차액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일치에 대한 17만 5천 원을 최종적으로 다 지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병실료 차액이 10만 원을 초과해서 총 120만 원이 지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한도 최대 10만 원, 즉 5일치에서 50만 원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면 무조건 그냥 1인실을 쓰시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그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2009년 이후에 실손법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기준 병실 이용하시고요. 혹여나 좀 큰 병이거나 뭐 개인적으로 좀 그 상급 병실을 활용하시면은 그 차액의 50%, 일일 10만 원 한도라고 하니까 이 점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사항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보험 계약을 하실 때 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요. 예전에는 계약 후에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었다면 2014년 7월 15일 이후에는 보험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후, 즉 한 달 30일 내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업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겠지만 가입하신 후에도 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해서 꼭 그 시청자분께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똑똑한 보험금 청구 방법 오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라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개별 상담 해드리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루션과 재테크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유재덕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한번 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유머니 오늘은 저 유재덕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강남에 거주하는 중년 부부네요. 외동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 저 자녀의 어떤 결혼 자금과 또는 이제 노후 자금, 또 임대 수익형 부동산, 또 상속 증여, 좀 부자인가 보네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간단히 해결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선님 부부, 지금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이분이 직접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 결혼 자금 마련, 그다음에 최근에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쭉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추가로 더 운영하고 싶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이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상속세 좀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나중에 상속 증여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궁금해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제 자산과 부채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재무 상태를 보면 현재 자산으로서 아파트, 판교에 한 6억 원 정도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한 8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강남에 주고 하는 전세금이 한 8억 5천만 원 되시고요. 오피스텔이 강남이 한 2억 원 정도. 여기서는 월세 한 9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CMA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어디에 투자할지 좀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식형 자산으로 ELS 및 기타 개별 주식으로 한 1억 원 정도. 연금 자산으로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총 한 21억 원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데요. 부채는 한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서 현재 순 자산이 한 19억 4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 뭐 8% 미만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이제 중년 부부치고는 자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 보기에도 자산가처럼 보이시죠? 네, 순자산도 많으시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8% 네. 미만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월 소득, 남편분의 월급이 세후 한 9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하고 강남의 월세가 각각 90에서 8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순수하게 세후 들어오시는 금액이 한 1,070만 원 되십니다. 지출을 보면요. 소비성 지출의 이제 생활비, 용돈, 자녀 보장성, 기타 비용 포함해서 한 570만 원 나가시고요. 저축을 그냥 연금만 일단 100만 원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적립식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CMA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 비정기 소득이 상여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가족 경사들은 이제 1,000만 원도 쓰고 계셔가지고, 요거는 거의 여기서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월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만 분석을 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보니까 월 현재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뭐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요. 소장님께서 지금 평가하신 이 가정의 재무 별점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수입원이 소장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네. 자, 이 가정의 재무 별점 확인 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사항이고요. 재무 현황 별점 여러분들도 다 기대하겠지만 물론 이분들이 이제 월 소득도 많고 그렇지만 좀 상속받은 자산이 있어서 그냥 제가 재무 현황 별점은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별 4개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은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만 가시면은 큰 문제 없이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이제 가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민 해결한 하나 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으시면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일단 자녀 결혼 자금 마련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첫째로 지금 고1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은 일단 두 가지다. 첫 번째, 오피스텔을 일단 자녀 명의로 매입을 해서 증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월세들은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시를 보면요. 1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일단 미성년자 10년간의 증여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죠. 거기서 이제 2천만 원을 빼게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이제 1억 원이죠. 1억 원에 대한 세금이요.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상속을 했을 때 세금에 비하면 엄청 적은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월세를 통해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자녀 자금 마련이 가능하죠. 한 60만 원 정도를 자녀가 결혼할 때 한 15년 정도 적립식 펀드를 운영하신다면요. 한 2억 원 정도가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1억 원 증여했고요. 2억 원 마련되니까 한 3억 원 정도는 결혼할 때 마련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부족하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자산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요. 국세청에서는 다 압니다. 근데 국세청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증여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배제 금액이 있습니다. 요 정도 금액은 뭐 사회통념상 인정하니 증여라고 안 보겠다라고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30세 이상 세대주일 경우에는요. 2억 5천만 원까지 만약에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하냐 이런 거를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한 5억 원 정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한 30세 이상의 세대주로 2억 5천만 원을 보탤 수만 있다면 앞에서 한 3억 원 이상 여기서 한 2억 5천 되니까요. 한 5억 5천 정도로 자녀 결혼 자금을 조금만 세금을 내시고 충분히 결혼자금 마련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떻게 제 해결안이 좀 괜찮으신가요, 소장님? 깔끔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금을 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운용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의 꿈을 물어보면 5글자로 답변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임대 사업자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건물주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분들도 이제 5글자로 꿈을 꾸고 있길래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현재 뭐 마곡지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의 뭐 마지막 상암동에 거의 한 DMC의 3배 이상 되는 한 15만 명 이상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곡지구 오피스텔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대해서 임대 수익률을 따지면 대출 없이 가져갔을 때 한 6%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보유 중인 판교 아파트를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한 80만 원, 90만 원 받고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 채 2%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만기가 되고 요 매도 금액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마곡이나 위례 신도시에 오피스텔 4채를 1억 원 초반대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한 월세 200만 원 이상 정도의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월세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서 강남에 있는 한 채의 오피스텔에서 한 8, 90만 원,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서 60만 원, 추가로 내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나온다면 월 한 35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가능한 임대 사업자가 되시죠. 최근에 뭐 나라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요.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까지 만약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좀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또한 면제를 하거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요. 5년 이상 이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혜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 임대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합산을 배제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시청자분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감면은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면제가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이상일 때는 25% 이제 취득세 감면이고요. 재산세도 60제곱미터는 아니고요. 4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면제고요. 그 이상일 때는 25%에서 한 50% 정도 감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민 해결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여러분들 들으면 머리가 좀 아프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 나의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죽었고 제가 자산을 5억 이상 자녀만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요 또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내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10억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을 때는요 5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를 해라. 왜? 이분들은 지금 벌써 자산이 20억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사망할 때 보면 이분들의 자산은 현재 현금으로만 가져가시면 거의 한 40억, 50억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사전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6억 원까지는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요. 자녀,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단위로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공제 한도만큼은 계속 증여를 이제 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분들이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를 좀 밝혔는데요. 그래서 공동 명의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6억 원의 지분을 넘기고요. 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시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안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고민 해결안도 있는데요. 연금저축 이게 부부 모두 가입했는데요. 이 일하시는 배우자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데 가입을 해놔서 그분은 비과세 보험으로 좀 변액보험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남편분은 그냥 은행권의 보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고려해 드렸습니다. 또 보장자산을 보니까 의료실비라든지 그다음에 중대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400만 원에 대해서 갈 곳을 잃은 그런 4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무 목표에 맞게 400만 원도 우리가 선저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 우리가 매월 잉여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짜드렸는데요. 기존에 400만 원 CM에 그냥 넣던 거를 정기적금 200만 원. 이거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렇게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요. 1.4% 세금만 내는 절세 상품을 가입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률을 좀 고려해서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 각각 100만 원씩 가입을 해서 자녀 자금에 대한 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남편 계약 이전을 통해서 수익률을 고려했고요. 기존의 변액연금 30만 원은 유지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던 거를 좀 금액을 추가해서 100만 원 정도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한 565만 원 정도 매월 고정적인 저축이 좀 가능하도록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자산가들이 강남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야, 저 정도 돈이 좀 부럽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상속 자산을 받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내가 향후에 앞으로 상속세를 낼 정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미리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전략을 꼭 짜셔야 되고요. 또 매월 고정적인 저축을 좀 실행하라. 그다음에 노후 준비는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을 통해서 많이 마련하고 싶었지만은 제가 금융자산을 좀 병행하는 그런 해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보장자산도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병에 걸렸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는 적정 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드렸으니까요.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유머니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그 진솔한 상담을 직접 좀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나의 어떤 고민들을 제대로 좀 전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 첫 번째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시청자분은 우리 정 소장님께서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강서구에 사는 올해 30대 초반이고요. 네. 이제 결혼한 지 5개월 정도 되는 신혼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결혼 5개월 차 신혼이신데 굉장히 좋으시죠? 아, 네.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는지요? 아, 네, 남편이랑 제 수입이 한 달에 최고 한 700 정도 되고요. 아, 네. 생활비나 양가 부모님 용돈 등으로 한 350 정도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각 50만 원과 20만 원 정도가 있고, 네네. 그리고 남편 종신보험이 22만 원 정도고, 제가 실비보험으로 한 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축을 할지, 또 제가 출산 계획이 이제 1, 2년 내에 있어서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네. 전화 주신 건가요? 네네. 네, 수입원이 꽤 높으신 편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 가정을 이루신 지 5개월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배우자분하고 가정의 재무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우선 1, 2년 내에 출산 예정이라 네. 최소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은 2, 3천만 원 정도 올려줘야 할 거고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만 좀 계획했고, 현재 제 결혼하면서 있는 자금을 다 써가지고 여유 자금도 없는 상태고, 네네. 그리고 남편의 50만 원 이제 저축보험하고 22만 원 정도 종신보험으로 나가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동안 제가 네.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과 동시에 많은 재무적인 변화도 시작이 되겠죠. 특히나 곧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출산을 하게 되면 당분간 수입원이 좀 주시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준비도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한 보장성 보험은 수입원 대비 그 맞벌이 수입원 기준이 아니고요. 외벌이 수입원 기준으로 한 6에서 9% 정도 범위를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축보험 또한 금액이 좀 높은 편이어서 제가 봤을 땐 수입원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좀 일부는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 일단 우선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저축보험과 종신보험의 그 증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향후 수입원 급감으로 유지가 좀 어렵다 하시면 우선 종신보험의 감액 완납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감액 완납 제도는 납입을 중지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재산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분별해서 사망보험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정기보험과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보장성 보험을 만들어 놓게 되면 월 납입되는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액 완납 그게 뭐죠?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 좀 어렵긴 하지요. 그죠? 보통 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다시 책정해서 그동안 그 발생된 해약환급금만큼 사망보험금을 좀 새롭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입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책정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 보장을 해주고 특약 상태를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부족된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좀 내용을 만들어주게 되면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일 수 있고요. 보장의 혜택 또한 좀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50만 원의 저축보험은요? 사실 저는 저축보험을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보험사에서 책정한 공시이율을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지급받는 이율은 현저하게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 기간도 한 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의 현금 흐름을 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50만 원 정도를 전체를 다 유지하기보다는 좀 감액을 활용을 해서 유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한 20만 원 정도의 변액 상품을 활용해서 은퇴 후에 생활비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액 상품을 활용하기에는 보험사별로 좀 추가 납입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으로 출산이나 전세자금 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선 지금 출산 계획을 1, 2년 내로 지금 잡고 계신 거죠, 시청자분? 네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그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한 80만 원의 정기 적금을 좀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세 자금 또한 지금 뭐 결혼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 하니까 한 1년,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짧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정기 적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정에서 그 저축하는 금액 한 15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된다면 올해까지 세금 우대 한도를 이용을 해서 적금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각각 배우자분과 시청자분 명의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한도를 좀 채우셔가지고 저축을 좀 하시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혼부부 상담 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쪽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녀 중심의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때 많은 부분이 변동이 생길 겁니다. 재무적인 변화라든지 그 외적인 변화가 좀 생길 건데요. 자녀 출산 전에 배우자분과 가정의 각 재무 목표를 좀 상의를 하시고 맞벌이 수입원이 있으실 때 좀 가정의 최대 저축률을 산정하셔가지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방송 후에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 종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한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그 지속적으로 오시던 설계사분 상담을 통해서 종신하고 변액 연금을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잘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아, 보험. 예, 종신보험과 변액연금을 가입했다. 혹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종신보험은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변액연금은 50만 원 가입했는데 상담 때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입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한 건 아닌지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혹시 시청자분 우리 현재 월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저축이라든지 뭐 생활비, 자녀 양육비 이런 것들이 현재 수입원에서 다 해결이 되시는 거죠? 네, 생활비하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자금 빼면 한 80만 원 정도 저축을 했는데 이번에 보험으로 바꾸게 된 거죠. 기존에 저축을 7, 8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설계사분 통해서 보험으로 바꿨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상황 알겠고요. 뭐 현재 혼자 자녀분을 좀 키우고 있는 이제 싱글맘이신 것 같고요. 한 250만 원 정도 예, 수입원에 생활비, 교육비를 다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뭐 가입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면 혼자 남겨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설계사분 말처럼 1억 이상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힘들겠지만 노후자금이 없으면 아이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금도 가입했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제 두 딸아이 아빠로서 좀 공감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좀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죠? 일단 네. 첫 번째로는요, 자녀를 이제 네. 혼자 키우다 보면 당연히 이제 본인 유고 시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종신보험이 유용한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녀가 지금 이제 6세라고 하셨죠. 아마 네네. 25세나 30세쯤 되면은 이제 밥벌이를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한 20만 원 내의 종신보험은요, 사망을 똑같은 금액을 선정하더라도 현재 보험료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보면은 한 5만 원 미만이면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보장을 위해서는 이제 3대 성인병, 제일 우리나라 사망 1, 2, 3이죠. 거기다 이제 의료실비를 이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료실비 가입은 돼 있으신가요? 네. 실비보험은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자녀의 교육비는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더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축금액의 거의 한 100%를 50만 원이죠. 예. 그 저축성 장기보험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지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혹 뭐 가정 비상자금은 준비가 돼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CMA 한 500만 원 정도 항상 유지시키고 있으려고 해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제 생각에 현재 수입원과 어떤 가정의 현금흐를 봤을 때 좀 과도한 금액으로 좀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금액 및 상품 변경을 좀 통해서 좀 바꿀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해약을 한다면 손해 보는 건 없나요? 혹시 가입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이시네요.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 우리 정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증권을 받은 후 15일, 그러니까 대부분 한 30일 정도 이내면은 청약 철회, 즉 내가 계약을 해지,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처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제 노후도 걱정이고 아이 학자금도 걱정되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본인 사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60세, 65세까지만 난 상황보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정도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은퇴 준비도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 좀 과도한 것 같고요. 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이제 가입을 하시고 뭐 추가 납입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금은 아이의 교육자금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녀 교육 자금은 현재 6세니까 현재 뭐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사교육비로 이제 중학교나 전후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좀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예, 일단은 적립식 펀드로 이제 한 5년 이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대학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은 보험사에 이제 변액 유니버셜 어린이 보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 상품도 가능한 한 1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시고요.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중에 추가 납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뭐죠? 예, 추가 납입이라는 거는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이제 수수료죠. 보통 이제 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의 거의 한 10% 이상 정도를 한 10년 정도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떼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급금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7년 이상은 돼야 이제 100%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추가 납입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내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험사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시청자분 여기까지만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게시판이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저희 그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모두 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한테 파이팅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재테크 방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재테크 1번지에 열려있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 02-797-8100번 또는 시청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